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신 3개년 판례인데 일단 제가 판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당연히 올해 또 수사 쪽에서 또 새로운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수사의 절차, 압수수색의 절차, 이 파트에 판례가 뭉쳐 있고, 그다음 또 한쪽 부류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어떤 최근에 공소장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앞뒤에 또 판례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상소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최신 판례는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다고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쪽 부분에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서브 자료를 좀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 서브 자료를 한참 만들고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삼순환 때 서브 자료를 하고, 오늘은 최신 판례 중심으로 좀 정리를 정확히 하고, 뭐 사례형과까지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판례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본 판례니까 바로 33조 1항 2로 필요국선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관련해서 바로 형사소송법 33조 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해당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별건으로 체크해 놓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의 발부, 혹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포함,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놓고요.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얘기는 간단히만 설명하면, 1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해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헌상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헌법 및 입법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국선 변호인 하면은 변호인 항상 고립무원한 피의자 피고인이 법률적 조언을 받은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줄친 부분, 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뒤에 세 번째 피고인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앞서서 이 고립무원한 피의자 피고인이 이제 법률적 조언을 얻고 이제 상담을 구할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이게 이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인데, 이 표현을 여기에서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고립무원하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헌재가 좋아하는 표현이고, 앞쪽에 전문가의 조언,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2번 판례는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서브 자료랑 함께 확인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문 체계부터 조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교재에다가. 이제 33조가 국선 변호인에 대한 거고, 이 국선 변호인에서 뭐 1항 필요국선, 2항 청구국선, 3항 재량국선이 있는데, 이 33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82조는 33조 1항의 경우, 그 다음에 2항 3항에 따라 이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쓸 때는 여기를 이제 풀어 써줘야 돼요.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어떤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바, 변호인 없이 어떤 개정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바, 이렇게 할 수 없는 바, 이렇게 해서 이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방식을 공부를 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조문에서 282조에서 따오고, 바로 283조에서 이 단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변호인이 없으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이 세트가 된다. 그게 서브 자료에도 이제 표현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하단 쪽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답안을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은 차근차근 282, 283조를 가지고 서술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서브 자료에서 그래서 서브 자료 하단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얘기이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필요국선, 농심 미치구쌈에서 외워두고, 특히 농하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는 정신능력만 얘기합니다. 정신능력만 얘기한다. 그다음 미성년자, 70세 이상, 구속된 때, 그래서 이 구속된 때가 별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용 중인 경우 포함하고,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화살표의 세 번째 단기가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선택형으로 사형이나 무기가 규정 시 필요 국선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고, 청구 국선은 청빈에서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으면은 청구가 있어야 선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구 시에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결정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재량국선,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재량국선이고, 이 청구국선과 재량국선은 원칙 재량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듯이 원래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의 어떤 판례, 그리고 국선 변호인과 관련해서 한 단계 또 획기적인 신장을 한 게 2급 시각장애인 사례예요. 2급 시각장애인이면서 어떤 실제 보니까 어떤 점자 자료 제공까지 안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재량국선인데 33조 3항의 재량국선인데 반드시 선임했어야 하는 판례가 최초로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행정법 영역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안이 나오고 이제 상급 청각장애인 사안이 나왔다. 이 역시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급 지체장애인과 관련해서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국선으로 봤고요. 그래서 청구시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선임했어야,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이 판례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반드시 선임했어야. 사실 반드시 선임했어야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는 김에 33조를 찾아보세요. 형사소송법 33조 2항 3항을 찾아보면은 이 조문 자체가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판례가 2010년, 2013년, 14년에 연타로 나온 건데, 이 판례를 보고 야, 청구국선이나 재량국선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뭐 13페이지의 1번 판례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예외이고 이게 원칙은 재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량국선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판례가 또 있는데, 10번 한번 보시고 10번 5번도 한번 체크하고요. 5번을 이제 5번이 특히나 이 뒤에 있는 12번이고 지금 앞에 본문 있는 판례인데, 일심과 관련해서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5번이 1심에서 집행유예만 선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했다. 그러면은 검사만이 항소했다라고 해서 이익 변경 금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검사만이 항소를 했으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판결을 선고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보다는 미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뭐 미리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이 바람직하다. 근데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 회차에서는 뒤에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즉 이와 같은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로만 한번 설명하면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행정재판 같은 데서 뭐 철거민을 대리해서 변호인이 했는데 대형 로펌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면 돈 얼마 안 받고 1심을 맡은 그 철거민 대상 변호사를 업체에서 한 50억 주고 데려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민사사건뿐 아니라 행정사건뿐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도 회사 측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느냐. 일단 변호사법상 선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봐버립니다. 여기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다음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미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판결 영향은 아니다. 근데 이제 본문 판례이자 여기 이어진 이제 12번 판례는 사실관계가 이제 뭐냐. 조금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꺽쇠 2번.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됐다. 여기서는 1심은 구속 기소. 사선 변호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검사만이 항소한 건 아니고 이제 2심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데 가운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를 진행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처하는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자, 피고인에 대해서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자백의 보강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또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 심신미약,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밑으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하고
결국 파기환송해버렸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뭐 진술의 뭐 신빙성, 어떤 자보강, 다툴 어떤 증거도 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적도 있다. 어떤 심신미약과 그 다음에 감경 요소인 뭐 중요한 수사 욕조, 심신미약 이런 것들의 어떤 주장, 가능성을 볼 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하지 않은 것, 33조 3항에 따라서 국선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사안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추가가 하나가 더 돼버렸다. 그래서 이 사안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바람직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가 이제는 뭐라고? 국선별로 재량 국선이지만 이렇게 무죄가 선고를 다시 실형으로 뒤바꿨는데 여기서 실형으로 변경을 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이 있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자백의 보강 증거 등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고 또한 감경 요소인 중대한 중요 수사 협조라든지 심신미약 등 역시 주장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반드시 선임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 좀씩 기다렸다가 설명하면 이제 11페이지부터 이에 대한 판례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판례가 이랬다, 과거에 판례가 이랬다. 그래서 뒤에 판례를 모아놨어요. 전부 다 재량국선, 청구국선에 대한 판례들을 모아가지고 출제할 확률이 생긴 거예요. 이 판례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뭐 11페이지, 뭐 줄침부분, 피고인의 직업, 공소제기된 범죄에 의해 보호법익, 직업, 경제력, 범죄 전력, 예상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종류, 약물 중독,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 협조, 특별 양형 요소를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것만 뽑을 수도 있어요. 특별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으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해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시험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아가 그 다음 볼드 부분이 국선 변호인 선정과 관련해서 청구 직선으로 국선이 선정, 공판이 진행된 경우 자 1심에서 청구 국선이나 재량 국선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항소심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례도 있었고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이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누차 강조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 판례는 그 대신 이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판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 판례예요, 이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뭐 법원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건강 상태를 다투는 어떤 피고인 홀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과 정도. 이거 한번. 피고인 홀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과 정도, 피고인의 재판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부터 충분히 살펴서 33조 사망 규정을 적용하여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33조 사망 위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가 이루어져 방어권의 침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33조 사망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 사안 다시 정리하면은 청구국선과 재량국선은 원칙 재량입니다.
그리고 일단 청구나 재량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그때부터 또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도 하긴 한데, 근데 이 재량 국선은 과거 사례에서 2급 시각장애인, 3급 청각장애인 사안, 그리고 4급 직체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청구국선으로 간 거예요. 여기는 재량국선인데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행정법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 이 사안에서 여기 있는 딱 사안들 이외에 나온 게 바로 1심에서 사선 변호인, 거의 그대로 될 거예요. 사례로 낸다면 거의 그대로 돼요.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근데 무죄가 나왔다. 근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이 돼 있는데 어떤 중요한 가명, 특별 가명 인자 주장도 안 했고, 뭐 자보강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 다툴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투지 못했다. 그리고 뭐 심신미약 가로 안에 자기 책임 없음. 그러니까 원자행이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옆에서 누가 먹였다든지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거 재량국선이지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선임했어야 되고, 선임 없이 진행된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14페이지에 7번.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필요국선 사이인 어떤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끔 요즘에 보니까 이 구속제도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윤모 씨라고 하는 피고인이 지금 특검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근데 갑자기 재판부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도 살짝 비교를 해보면, 내란 수괴 사건에서는 구속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사 단계에서 발부가 돼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보면은 이 72조의 절차를 한번 보면 어떤 피고인에 대한 구속 시에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201조의 2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72조 절차, 공소 제기할 때는 검사가 그냥 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하면은 별도로 신문 없이 구속이 유지돼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수소법원들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래도 직무가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뭐 구속과 관련한 신문을 받았으니까 72조 절차도 뭐 함께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이제 다만 법정 구속할 때만 72조 절차가 독립적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을 두 개 보면은 재판부도 다르고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 수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 가능합니다. 반면에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현재 이 구금영장이 있는 거니까 이 사건에서는 구인영장 발부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예전에 변식 기출이기도 한데, 이거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던 것들이 현실에서 막 팍팍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피고인들은 뭐 이렇게 구속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해서 다 주장을 해서 이게 시험 나오기에는 더 좋아지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른바 사건 단위설에 따라서 구속은 이 사건에만, 여기에 구속되면 이걸로만 끌어온다. 그러니까 이쪽 재판부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장으로 이쪽 재판부를 못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 재판부에 별도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것도 뭐 청구할 청구권이 없으니까 직권 발부만 가능하니까, 공판 단계에서는. 그래서 직권 발부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법원이 아직 발부는 안 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만 나왔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끌어온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는 33조 1항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입법 취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33조 1항 어떤 고립무원하고 법률적 무언이 아니고 무원, 이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 조력이 어려운 상황인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4시간, 구인영장은 24시간의 어떤 인치만 가능하니까 이 구금을 위한 영장과는 조금 입법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그런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위에 8번 집행유예 취소 절차와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형벌론하고도 관련져 가지고 사례 형태의 선택형 혹은 사례 문제 자체도 낼 수도 있는데, 이거 내면은 쉽지가 않죠. 일단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 절차, 이건 유죄 확정 후에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국선 변호인 어떤 선임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설령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헌법 12조 사항이라든지 이제 형사소송법 33조 1항에는 피고인에 대한 것만, 피고인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는데,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은 일반적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거니까 좀 보충적인 성격도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이 판례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두 가지만 주문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실적, 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 적부심사 인정되는 것 이외에 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붙여 놓는 게 뭐냐면은, 이 판례 말고 이제 뒤에 가면 이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또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즉시 항고나 재항고에 대해서 재소자 특칙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적으로 하나만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집행유예, 어떤 취소 절차, 즉시항고, 재항고 절차 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대상이 없어져. 형성고는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취소 불가. 많은 걸 시사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개시가 됐다. 그러면은 버텨. 최대한 끌고. 그래도 취소가 정당하다 하면 즉시항고하고. 그래도 안 돼? 더 끌어. 재항고하고. 재항고하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 중에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이미 여기 대상 없어져가 뭐냐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시 형선고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날아가 버려. 그래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판례 강의도 그렇고 모든 걸 1년을 다 보고 강의를 구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 또 여기서 보충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보충을 하고 이 서브노트는 제가 지금 집에서 죽으라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순환 때 선택형이나 이런 것들 이거 몇 장 보태면은 훨씬 더 시각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고 아마 이거 파일도 동영상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 오늘 중에 파일 받고 싶으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순서 있게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이 PPT 그리느라고 제가 완전 꿈속에서도 PPT 그리고 있어요. 큰일 났네. 내일 진도 나가야 되는데 PPT를 못 그렸네. 막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시작을 해서 이걸 꿈까지 꾸나. 자, 거기 이제 9번 있으면 필요적 변호 사건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져야 돼요. 필요적 변호 규정이 위배된 1심이 있다. 항소심의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까지 변시에서 사례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고 선택형에서는 수없이 수는 있겠죠.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브 자료 2페이지. 자, 1심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변호인 없이 진행이 됐다,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겠습니다. 위법한 1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 그래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이 됐다. 이것도 똑같아요. 뒤에 가면은 송달 문제도 최근 판례들이 꽤 몇 가지 있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밑에 1심 위법, 일체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랬을 때 항소심의 조치.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해야 되는데 거기 파기자판에다가 좁은 눈여겨보기 위해서 364조 6항이라고 한번 써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 조문 같은 경우 항상 법조문은 막 익숙해져서 눈에 팍 떠오르면은 그때 쉽게 쓰는 거고 안 되면은 변기 안 해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변기하는 것보다 아까도 33조 1항이나 2항 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보다는 필요국선,
청구 또는 재량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어야 키워드가 탁탁탁 나와서 점수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파기자판은 변호인이 선임된 가운데 새롭게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서술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항소심은 어떤 속심으로서 이제 파기 자판이 원칙이고, 자, 공판 심리주의와 직접주의는 공판 심리주의 감안할 때 새롭게 증거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이렇게 하면 사례형도 다 근거까지 공판 심리주의를 감안할 때, 직접주의, 그냥 공판 심리주의 하나만 감안할 때 새롭게 증거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심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사례 이런 데 점수는 안 보이는 키워드 하나, 안 보이는 근거 하나가 점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요. 서브에다 함께 적어요. 서브에다가. 올해 판에는 선택형을 그냥 앞에 붙였어요. 연속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뒤로 가면 또 뒤로 뽑아서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공부하고 바로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말고 18페이지 4번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1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별건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자,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저기서 별건 구속 상태에서를 가로치겠습니다. 지금은 별건 구속 상태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필요 국선이기 때문에 이 별건 구속 상태는 이 당시 판례는 그랬고 지금은 이게 빠지는 게 맞습니다. 빠지는 게 맞으니까, 자, 18페이지 3번 지문, 그래서 두 번째 줄 별건 구속 상태에서 이 부분은 가로를 쳐버리고, 항소를 제기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을 했는데 바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공판 심리를 진행,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를 마치고서야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 청구 국선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기각하더라도 결정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기각한 것은 결정 의무 위반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라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거 틀렸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해설에서 보면은 네 번째 줄 뒤에, 그러나 변호인이 접견을 왔을 때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체크해놓고 수사기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자, 접견교통권 침해하는 것이다. 체크. 다시 말해서 이게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 사건에서 국정원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런 데에서는 변호인 접견하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간다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아시죠? 예,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변호인 나 접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설명을 이상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압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나와서 접견을 거부했다. 이때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이제 3번.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 인용, 도장을 날인한 사건인데요. 밑에 이제 재판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파기되어야 되는데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용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용이 날인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설에서 첫 번째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체크하고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자, 밑에 형사소송법은 자, 비공무원의 경우도 체크하고 기명날인, 기명무인만 인정했으나 2017년 12월 12일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에서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된 추세. 그래서 비공무원의 서류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이제 비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이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하고 이 날인의 이제 지장도 가능하다 혹은 무인 이 지장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다만 매우 중요한 서류와 관련해서 두 번째 그 작성의 신중을 기하고 재판에 참여한 법관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판결문 체크하고 각종의 영장의 경우는 반드시 작성자인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이제 영장과 판결문은 서명 날인이 필요한데 이 서명 날인 이건 자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 찍는 거. 기명은 이제 보통 타이핑하고 도장을 찍는 형태가 기명 날인이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례부터 판례는 재판장 참여법관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 위반은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원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은 상대적 상소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경우 정도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것 이외에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적 변호에서 어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누락된 경우. 그냥 이유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어떤 최후 진술이 누락이 된 형태.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인데요. 서브 자료 2페이지 필요적 변호 사건과 상소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하단 쪽에. 1번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인 없이 진행된 소송 절차의 일체 소송액에는 무효인데 다만 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된 다른 기일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2번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361조의 5, 383조 각호 규정에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 혹은 위에 적어놓은 위법한 공시송달의 경우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361조의 5, 1호, 383조의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영향 가능성 거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하는 김에 다 해버립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어떤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을 침해 판결 내용의 정당성마저 의심이 되는 경우 여러분들 다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제가 괜히 적으니까 좀 귀찮긴 하죠. 근데 적어두세요. 틈틈이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된다.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유와 이렇게 상대적 상소 이유에서 판결 영향 가능성이 실제에 있어서 소명 사유로서는 훨씬 더 많이 중요도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다른 소명 사유보다 이거 소명 사유 중에 하나이다. 실제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다만 이건 앞에 사례에서도 했으니까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바로 필요적 변호 규정에 위배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러한 법령 위반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판결 영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되는 상대적 상소 이유인데 세 가지의 경우 서명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누락된 경우,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마치 절대적 상소 이유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네, 잠시 쉬겠습니다.